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이렇게 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 이제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지금 진료 마치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원내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소변 증상이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소변 증상이 있다고 꼭 다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런 증상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뭐 집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한번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을 했고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에 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는 주로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게 저는 이제 전립선 치료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전립선 치료를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건전비뇨의학과라는 병원을 개원해서 여기서도 뭐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랑 거의 변함없이 전립선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할 때부터 전립선에 대해서 우리 좀 건강하신 분들하고도 병원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방송 내용 보시고 전립선, 소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를,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제 유튜브 이 영상 중에서 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이런 영상들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한 130만 넘어가고 있고, 이것도 뭐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요거는 이제 비욘디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조회수가 거의 한 뭐 50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뭐예요? 이렇게 집에서 해결하기, 뭐 수술 안 받는 방법, 뭐 병원 안 오는 방법,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병원 가기 뭐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 이제 이거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뭐 집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을 나와 보세요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이건 병원에 꼭 오셔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은 혈뇨예요. 혈뇨란 게 뭐냐면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인 거죠. 혈뇨는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나눕니다. 유관혈뇨. 우리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소변을 보고 나면 변기에 보면은 아주 가끔씩 이렇게 뭐 빨갛게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유관혈뇨죠. 근데 이런 혈뇨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미세혈뇨라 그래서 소변 받아서 보면 색깔은 괜찮아요. 뭐 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건강검진이나 내과에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면 이 소변 검사 현미경에서는 이제 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분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병원에 뭐 거의 99%다 뛰어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소변 검사에서만 혈뇨가 있는 분들은 이거 뭐 내가 꼭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유관혈뇨나
미세 혈뇨나 거의 그냥 같은 혈뇨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이든 눈으로 안 보이든 간에 진짜 검사에서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이러면 요거는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소변 검사에서 피가 나오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원인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감염이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 또 뭐 전립선 비대 같은 게 아주 심해도 전립선 주변으로 혈관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질환, 뭐 신사구체염이나 뭐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 뭐 그런 질환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혈뇨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콩팥이나 요관, 방광 이런 데가 외상으로 다쳐도 피가 나오실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우리가 뭐 요즘은 뭐 뇌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약들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 피가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혈액 응고 장애, 지혈이 잘 안 되는 이런 내과적인 병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소변 검사에서 피가 나오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제 암, 소변 내려가는 길, 콩팥, 요관, 방광, 요도, 또 남자분들은 전립선 이런 데 이제 암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피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혹시 암 같은 게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피가 나오면 병원을 한번 오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혈뇨가 있을 때 뭐 이제 암이 이제 의심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비뇨기암, 제일 뭐 이제 흔한 건 이제 이렇게 혈뇨에 제일 흔한 원인이 되는 건 요로상피암이라 그래요. 방광 이 내부에 상피 점막에 이제 암이 생기는 분들, 이렇게 뭐 방광이라든지 요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암이 생기면 당연히 피가 나올 수 있고, 또 전립선 암이 초기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진행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소변 검사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콩팥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피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진행돼서 이렇게 뭐 신우라든지 이 소변 내려오는 길에 침범이 있으면 이때는 혈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저희 혈뇨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주로 하게 되는 검사는 뭐 소변 정밀 검사, 그다음에 체열 검사. 특히 남자분들은 전립선 암이 괜찮은지를 꼭 봐야 되니까 PSA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내려오는 길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안 좋은 혹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CT,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 이런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검사를 뭐 유관적 혈뇨든 내시경적 혈뇨, 그러니까 현미경적 혈뇨, 이렇게 미세 혈뇨든 간에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병원으로 와요. 병원으로 와서 이 검사를 다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옛날 초등학교 반에서 한 명, 그러니까 한 50명 중에 한 명은 꼭 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종종 암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이 다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내과, 뭐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대학병원을 보냈는데 요즘 이제 대학병원이 이제 기능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기 가면 이런 검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 또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직접 이제 검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검사가 빨리 안 될 것 같은 분들을 또 저희한테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오시면은 이런 검사를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하면은 꼭 뭐 한 일주일에 뭐 몇 명씩은 이제 꼭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뇨기계 암을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나는 뭐 피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면 뭐 이건 내가 뭐 아무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혈뇨가 있는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암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무슨 증상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전혀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 들어보는 증상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암이 있는지가 전혀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혈뇨가 있으면 뭐 가능하면 뭐 시간이 허락이 된다 이러면 이런 검사를 최근에 받았던 적이 없던 분들은 한번 검사를 다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에 이제 꼭 오셔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우리가 급성 요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환자분들이 응급실이나 아니면 이제 비뇨기과를 이제 꼭 찾아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폐라는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 수도꼭지가 이렇게 탁 틀어 막혀 있듯이, 나는 소변을 뭐 이 방광 오줌보 안에 소변이 많이 차 있어서 소변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소변을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기능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이 소변 나가는 출구가 좋아야 되고, 또 우리가 소변을 짜주는 펌프, 방광 기능이 좋아야 되죠. 근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소변을 잘 못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요폐가 왜 생기는지를 보면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이 요폐가 오죠. 뭐 제일 뭐 남성분들한테 흔한 경우는 아주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방광에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이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요도를 옛날에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다친 요도가 좁아져서 요도 협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 출구가 막혀버리면 소변이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그거보단 조금 드물지만 이 짜주는 힘이 약해져서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펌프 기능이 이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해서 방광 기능이 나빠졌다 이래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생기는 원인 중에 아주 흔한 원인은 뭐 당뇨, 아니면 뇌경색, 뭐 척수 손상,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방광을 짜주는 힘이 약해져서 이 펌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이거는 뭐 집에서 내가 노력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해도 잘 해결할 수 없고, 저희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도와줘야지만 소변이 나오게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게 좋아요. 병원 오면 뭐를 하냐면은 일단 소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나오게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 소변줄을 꼽는 거예요. 소변줄을 꽂아서 이 방광부터, 우리 블래더 레스팅이라 그러는데 방광부터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 뭐 나중에 이제 어떤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소변을 좀 볼 확률을 높이더라도 나중에 소변줄을 빼고 소변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줄을 한번 꼽으면 영원히 못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변을 못 보면은 병원에 오셔서 소변줄부터 꽂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든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변이 많이 차 있는데 만약에 소변을 잘 못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이대에 있을 때 직접 이제 응급실에서 와서 제가 진료를 받던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이건 뭐 어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 환자 사진인데, 이 환자분은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 소변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소변을 못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밤에 길을 헤매시다가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술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니까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소변이 더 안 나오면서 배가 아프다 이래가지고 응급실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이제 소변줄을 넣고 CT를 찍어봤는데 이 방광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수술로 해서 이 터진 방광을 꼬매드렸던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폐를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진짜 이런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꼽으면 못 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요폐가 생기면 무조건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 가셔가지고 소변줄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이 원인을 다 해결하고 나가지고 스스로 다시 이전처럼 소변을 볼 수 있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치부터 하기 위해서 무조건 병원을 빨리 오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원인, 뭐 예를 들어서 이 펌프 기능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이 출구가 막혀 있다든지 이거를 뭐 수술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광 힘을 높여주는 약을 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병원에 이제 꼭 오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은 뭐냐면 이 절방뇨라는 증상이 있어요. 절방뇨가 뭐냐면 소변이 이제 마려운데 잘 못 찾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는 본인이 뭐 노력을 한다고 이 절방뇨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절방뇨 증상이 있는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가 검사를 해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소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변이 뭐 줄기가 약해진다, 잘 안 나온다, 답답하다, 뭐 밤에 자꾸 깬다, 뭐 소변이 뭐 잘 못 참는다, 뭐 지린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 중에서 내가 이런 절방뇨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 요거는 이건 내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비뇨기과를 가봐야 된다, 이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약간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소변 증상이 있으니까 요게 내가 괜찮은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내일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 전화하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절방뇨, 소변이 급한 원인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특히 여성분들한테 또 뭐 남성분들 일부 분들한테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방광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성 방광, 아까 우리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해서 방광 짜주는 힘이 떨어지는 걸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처럼 이 방광이 참아주는 기능이 좀 나빠져 있어서 이런 절방뇨가 생기는 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같이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소변이 이제 잘 못 참으니까 자주 보는 빈뇨, 또 밤에도 잘 못 참으니까 밤에도 깨서 자주 소변을 봐야 되는 야간뇨, 이런 증상을 흔하게 동반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절방뇨가 아주 심해지는 분들은 실제로 못 참아서 옷에 지리는 뭐 절방요실금 같은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방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생활습관 교정,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증상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물 드시는 양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커피 같은 이제 카페인을 줄이시고, 또 술, 이런 콜라, 탄산음료 이런 성분을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좀 잘 조절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뭐 하고 소변 참는 연습을 많이 해봐도 이게 그냥 계속 불편한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또 일정 포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럴 필요가 없이 병원에 나오시면은 우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미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전부터 더 흔하게 썼던 항콜린제라든지 이런 약제가 효과가 아주 좋아요. 뭐 약을 뭐 조금만 드시면은 이런 소변 증상을 아주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집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 한번 와서 간단한 검사해보고 이게 해당이 되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약 처방을 받으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방뇨가 있으면은 집에서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보통은 이 뭐 소변 증상이 제일 뭐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는 증상이 뭐 소변 증상, 줄기가 약하다,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답답하다,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가 조금 더 이게 오래되면은 이런 절방류 증상이 생겨요. 이 절방류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남성분들한테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한테 이 절방류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전립선 비대에 의해서 소변 나가는 출구, 요류가 막히는 거예요. 요류가 막히면은 그래도 우리 몸은 어떻게든 소변을 내보내줘야 되니까 방광 기능과 구조가 바뀝니다. 이게 방광벽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이 소변을 이 짜주는 힘이 항진이 돼, 높아져요. 높아지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전신 비대가 오래되신 분들 이 방광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방광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 방광 이 점막이 아주 울퉁불퉁, 이렇게 우리가 근육 육주화라 그러는데 이런 변화를 보여요. 이런 게 있으면은 소변이 이제 굉장히 급해지는 증상이 생기고, 이게 더 오래되면은 뭐 전립선 비대가 심해도 소변 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1차적인 원인은 전립선이고, 전립선 예, 2차적 전립선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방광 기능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광의 2차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방광의 2차 변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이러면 뜻이 뭐냐면 굉장히 심한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전립선 비대증, 굉장히 방치된 전립선 비대증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약으로는 좀 어렵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절방류, 소변 지림 잘 못 참는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와 보셔야겠죠. 굉장히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절방류가 있는데 이거를 방치해두고 내비두면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소변을 지리는 이 절방 요실금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또 삶의 질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팬티에 계속 소변이 묻으니까 이제 본인 이제 한테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오기 전에 빨리 방광 기능이 너무 많이 나빠지기 전에 이거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교정을 해야 되므로 병원에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요실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증상이 이제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더 심화돼서 요실금,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실금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면 사회적인 암이라 그래요. 사회적 암. 이게 뭐냐면은 이 뭐 암처럼 빨리 죽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 사회적으로 이제 요실금이 생기면 암 환자와 비슷하게 사회생활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이 안 되죠.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나빠지기 전에 좀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요실금이 생기는 큰 기전은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절박류가 심해지면 절박성 요실금이 생긴다 그랬고, 그거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가 오래된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심한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서 방광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이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이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이게 그냥 소변이 급해지는 게 아니고 빨리 화장실 안 가면 소변을 지리게 되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또 여성분들이나 또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일부 남성분들한테 또 생기는 요실금인데, 이게 복압성, 배에 압력이 올라가면 요실금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평소에 소변을 쭉 참게 되면은 소변을 잘 참게 하는 우리 요도괄약근,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요 근육에 힘이 떨어지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뭐 갱년기가 오고 이러면은 이 골반 기저근에 이 짜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중년 이상 여성분들이 기침하고 뭐 줄넘기 하고 계단 올라가고 뭐 이러면 무거운 거 들고 이러면 찔끔하면서 소변이 새는 증상이 생기고요. 남성분들은 사실은 이 전립선도 있고 또
이 요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복합성 요실금이 잘 안 생기는데 이제 좀 요즘 이제 흔하게 복합성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이제 옛날 방법으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요도괄약근이나 골반 기저근이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여성분들 이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복합성 요실금하고 비슷하게 뭐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럴 때 소변이 이제 찔끔찔끔 나오는 증상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요실금이 생겨버리면 요실금은 사실 뭐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케겔 운동하면 도움이 돼. 당연히 도움이 좀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떤 그런 본인의 자가 치료나 집에서 노력하는 거 가지고는 이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져서 삶의 질을 올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비뇨기과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면 뭐부터 하냐면 요실금이 생겼다 이러면 이거는 좀 소변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요실금의 원인을 빨리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럴 때 하는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요역동학 검사, 다른 말로 방광기능 검사라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검사냐면 이렇게 요도에다가 이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물을 채워봅니다. 물을 채웠다가 소변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때 생기는 방광의 생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그려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이분이 요실금이 어떨 때 생기고 이 요실금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방광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요실금, 또 요도괄약근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요실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요실금이 생길 때 어느 정도 심하게 생기는지 이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치료 방향을 아주 잘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잘 정하기 위해서 그거는 병원에 꼭 나와보시는 게 좋다. 지금 보면은 요 역동학 검사인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때 요실금이 생기는데 요실금이 언제 생기냐면 방광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게 우리가 이 방광 물을 이렇게 쭉 채워보니까 물을 쭉 채워도 이 방광 근육의 압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물이 차는 만큼 방광이 계속 늘어나다가 우리가 실제로 소변을 볼 때 이렇게 방광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이상이 차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방광 오줌보에 불수의적 수축,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방광 기능이 수축을 해버린다 그래. 이 불수의적 수축이 생기면서 이때 요실금이 생겨버리거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게 방광 기능이 나빠서 이분은 요실금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실 이 역동학 검사라는 게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변이 좀 불편하다고 온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다 검사를 하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카테터를 요도에 넣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 소변 보는 걸 재현을 해봐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과정 자체가 아주 간편한 검사는 아니거든요. 검사 한 분 하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소변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을 이것저것 써봤는데도 잘 안 듣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인지 안 해도 되는 분인지를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기존까지 치료했던 치료 방침이 있는데 그 치료가 잘 안 들을 때 이거를 뭐 다른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결정을 해봐야 될 때 주로 요 검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이 절박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소변을 참는 케겔 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케겔 운동은 요도괄약근의 톤을 높이는 치료지 방광의 이런 불수의적 수축을 우리가 자제시키는 이런 훈련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좀 참는 연습을 한다 이런다고 이게 극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치료는 효과가 별로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약이 좋아요. 이 약을 쓰면은 항콜린제나
아니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베트미가 같은 베타3 작용제 이런 약을 방광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쓰면은 아주 효과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그냥 이게 평가를 잘 안 해보고 이게 급하니까 뭐 소변이 급한 증상 뭐 지린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방광 안정화 약을 씁시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환자한테서 이 짜주는 펌프 힘을 낮추는 약을 써버리면은 급성요폐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랑 잘 상의해서 특히 비뇨기과 의사랑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약을 쓰는 걸 결정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절박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이 방광에 2차 변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진짜 이게 원인이 되면 그냥 수술을 간단한 걸 받아버리면은 삶의 질을 또 훨씬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광 기능이 너무 나빠서 이제 약을 썼는데 약으로는 잘 안 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광에 이 수축력을 낮춰주는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분들은 이거는 뭐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대학병원에서 배뇨를 아주 이제 잘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해보고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면 우리 방광 이 수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전극 장치, 이거를 천수신경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어. 이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몸 안에 이제 이 바테리 장치를 넣어서 계속 이 천수신경에다가 이제 자극을 줘서 이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천수신경 조절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너무 심한 분들은 이런 것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요실금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거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치료를 하는 것보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그 방법이 잘 선택이 되면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꼭 병원에 오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 방광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요, 조금 기전이 달라요. 이분은 보면은 방광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채워봤는데 아까처럼 이 방광 이제 방광 근육이 이렇게 불수의적 수축, 이렇게 막 수축되는 게 없어요. 수축되는 게 없고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압력이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일부러 이제 환자분한테 기침을 시켜본 거예요. 복압을 올려본 거죠. 복압을 올려봤는데 복압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 이때 소변 누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요 유출압 검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복압이 뭐 120 이상 올라갔을 때도 이 요도 괄약근이 소변 이제 나오는 거를 참아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압력이 뭐 한 70, 80 이렇게만 올라가도 소변이 샌다 이러면은 이 요도 괄약근 기능이 약해져서 우리가 요실금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거는 이 소변 이 참아주는 괄약근 기능이 나빠져서 요실금이 생긴 거니까 이건 복압 요실금이 됩니다. 그러면 복압 요실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케겔 운동이죠. 이게 항문 조이는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는 이런 방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제 이전에 비욘디 방송을 한 내용 중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아까 이 복압요실금이 잘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집에서 이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자세하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면 이 케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또 써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발타 둘록세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는 원래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항우울제, 사망계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약이에요. 우울증 치료약인데 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 요도 괄약근의 수축 톤을 좀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압 요실금이 좀 치료 효과가 있고, 특히 요 약을 주로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언제 많이 쓰냐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약간 이런 복압성 요실금이 생겼을 때 좀 편하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이라서 제가 처방을 많이 하고요. 이거 뭐 조금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이제 많이 했었고, 제가 수술해드린 분들 중에서 좀 이런 복압성 요실금이 빨리 안 돌아오는 분들은 저도 이 약을 좀 즐겨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가셨던 분이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약 설명을 듣는데 이
이 우울증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약사님이 해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이거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요실금이 생겨가지고 우울하니까 이 약을 처방을 해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그런 용도로 처방한 건 아니고 요실금이 이제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처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요도 괄약근의 톤을 높이기 위해서 또 병원에 오시면은 뭐 자기장 치료 아니면 바이오 피드백 같은 이런 물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이 케겔 운동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복압 요실금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이 요도 괄약근 기능이 나빠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요 요도 괄약근에 이렇게 테이프를 넣어주는 요도 슬링 수술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 있어요. 근데 요 수술 하면은 시간도 짧아요. 한 30분이면 하는데 뭐 이거 하면은 거의 95% 이상 분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는 이런 간단한 또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실금 오시면은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원인에 따른 훌륭한 치료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고생하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래도 한 슬라이드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변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들 중에서 우리가 뭐 집에서 생활 습관을 고친다든지 뭐 본인이 노력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도 많이 있죠.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이제 꼭 나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소변 증상은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혈뇨는 이게 암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셔서 암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급성요폐가 있으면은 뭘 노력해서 되는 경우는 뭐 잘 없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소변줄을 넣어서 방광부터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또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맞고 또 절방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집에서 스스로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 요실금은 요실금도 이제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고 이거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하여튼 저희 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뭐 수술 이제 2,000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 수술 이제 개원 한 470일 만에 한 4,000건 수술을 달성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요즘은 평균 하루에 한 15건에서 한 20건 정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소변 문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방송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에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제 올려 주신 분들 중에서 좀 위에서부터 쭉 답변을 해드리면 소변의 색중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종종 어두운 진한 노란색 소변이 나오는데 이런 건 문제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소변 색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신호는 소변이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빨갛게 피가 나오는 이 혈뇨가 당연히 가장 위험한 신호고 근데 그거는 빨리 병원에 와보시는 게 좋고 아까 여기 물티슈님 말씀하시는 어두운 진한 노란색 소변이라 그러시는데 그런 소변은 이게 뭐 다른 뭐 혈뇨 이런 거보다는 소변이 이렇게 많이 농축이 돼서 이제 그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일단은 물을 좀 많이 드셔보시고 물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소변 색깔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러면은 소변 색깔이 뭐 투명한 색 아니면 옅은 노란색 이렇게 바뀐다 이러면은 그건 별로 문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지켜보셔도 되고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봤는데도 소변 색깔이 계속 걱정될 정도로 진하다 이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단 소변 검사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소남님이 소변량이 적은데 요이 소변 마련 느낌이 빨리 느껴지는 건 치료해야 할 증상인가요? 수분이 부족해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소변량이 적은데 소변이 빨리 마렵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빈뇨, 절방뇨에 해당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수분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건 병원에 나와서 내가 지금 소변 보는 상태가 이게 좀 좋은 괜찮은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부미님이 잠자다가 3번씩 깨서 소변을 보는데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뭐 병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하는 게 야간요라 그래요. 밤에 깨서 소변을 이제 보러 가는 증상을 야간요라 그러고, 야간요의 기준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정의는 밤에 한 번 이상 깨면은 야간요로 정의를 해요. 근데 하지만 한 번 깨는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한 밤에 2번 이상 깬다 이러면은 이거는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야간요라고 생각을 하고, 왜 두 번을 깨면은 우리가 자다가 밤에 2번을 깨면 우리 밤에 자는 잠이 새토막이 나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날 분명히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야간요의 원인을 찾고, 이 야간요가 혹시 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밤에 한 3번 정도 깨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비뇨기과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J 킴님이 전립선은 아닌데요, 건강검진 시 소변 검사를 하면 미세혈뇨가 있다고 해서 초음파, 염증 검사 등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추적 검사까지 했는데 자각 증상도 없고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혈뇨, 미세혈뇨라고 그랬어요. 미세혈뇨가 있으면 한 2% 정도에서 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아마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검진 선생님 조언을 듣고 대학병원을 가보신 것 같아요. 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 정밀 검사, 뭐 CT나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방광 내시경, 뭐 남자분들 같으면 뭐 전립선 PSA 뭐 이 정도를 다 해보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걱정하는 뭐 심각한 암이나 이제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뭐 이게 아주 작은 혹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너무 빨리 검사를 하면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뇨로 왔는데 이런 검사를 다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소변 검사를 계속 해보자 그래요. 해보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혈뇨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그냥 병원을 졸업을 하게 되고, 근데 아주 일부 분들은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한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혈뇨가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뭐 정확도가 높은 더 최신의 새로운 검사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뭐 CT나 내시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 이제 뭐 괜찮았다 이러면 일단 지금 당장 급하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뭐 한 6개월에 한 번, 뭐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 검사를 해서 이게 혈뇨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석규님이 67세 남성분이시고 류마티스를 30년 정도 치료하고 있고 28년 전에 요로결석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2시간마다 깹니다. 소변 때문에 한 달 전부터 한미탐스와 미라백을 먹었는데 크게 호전이 안 되네요. 저녁에 국물 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요, 절순 비대는 없다고 하는데 약으로 호전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제 요로 결석 수술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때 치료 받고 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돌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이제 아주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이면은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물 드시는 양은 많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뭐 밤에 자꾸 깨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을 먹는데도 소변 증상이 계속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저녁 식사 시간대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물 드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뭐꼭 피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녁 시간대 국, 찌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국찌개 먹으면 그것도 물이고 또 짜니까 물 자꾸 먹게 되고 이래서 저녁에는 국찌개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저녁에 드시는 과일 같은 것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좋아하시면은 뭐 오전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고, 바꿔봤는데도 계속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그때는 뭐 진료받는 그 병원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약을 한번 새로 조정을 해보는 게 좋고, 뭐 그렇게 해봤는데 또 잘 안 되면 뭐 저한테 한번 오시면은 제가 한번 또 뭐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검사를 새로 해보고 치료 방향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햄스터 샤파이어님이 60대 어머님이 산부인과에서 방광염량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진료를 받은 지 몇 달 지나셨는데 현재도 오줌이 마려우면 소변을 거의 참지 못하시고 바로 화장실 뛰어가시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하십니다. 방광염은 보통 약 먹는 거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증상이 이게 방광염이 치료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광염은 다 치료가 돼 있는 상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이나 이제 이런 다른 병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방광염 치료를 받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뭐 그 중에서 뭐 꽤 많은 분들은 그 먹고 좋아져서 이제 잘 관리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소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방광염이 잘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하고 나가서 또 불편한 증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또 비뇨기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산부인과 자꾸 다니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비뇨기과 전문 선생님이랑 이제 치료력이랑 소변 증상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게 혹시 이제 방광염이 아니고 과민성 방광 같은 그런 병이 따로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석규님이 류마티스 약으로 세레브릭스, 메토트락세이트, 리리카 등을 먹고 있는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밤에 자꾸 깨는 증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분인데, 그 약은 지금 소변 증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많이 드시는 습관, 저녁에 국찌개 드시는 습관, 이런 게 밤에 깨는 증상에 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뭐 조금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김기용님이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소변이 조금 많이 나와버렸어요. 무슨 증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소변이 조금 많이 나와버렸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머리가 어지러웠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뭐 소변 증상하고 뭐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랑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신경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신경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소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치료해야 되는 1차적인 원인이 소변 증상보다는 뇌나 이제 신경과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저희 이제 여러 소변 증상들 중에서 이제 병원에 한번 꼭 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 이런 소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